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착하게 살아왔던 스스로의 모습을 전부 벗어버리고 앞으로는 나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어요. 부모님한테 착한 딸이 되어야 한다고, 동생한테는 착한 누나가 되어야 한다고, 선생님한테는 착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죠. 실제로 그 말들이 먹힌 것인지 아니면 제가 순진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며 착한 딸이자 누나로 그리고 모범생으로 자랐답니다. 저희 집은 대단히 가난한 것도 그렇다고 부유한 집도 아니었지만 큰딸인 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는 학교 급식비와 중고등학교 교복 비용이 거진 다였어요. 나머지 돈은 전부 남동생의 학원 과외 비용으로 쓰였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쟁률이 세다는 대학에 들어갔고 남동생은 겨우 수도권에 있는 2년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가 남동생의 길을 가로채갔다며 탐탁치 않아 하셨고 제가 취직을 한 이후에는 남동생에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붙이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잘 되어야 집안이 산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게 태어나서 용훈이가 네 그림자 안에서만 사느라 저리 못 큰 거 아니냐. 용훈이 제대하자마자 넌 기숙사 들어가고 너 사는 그 집은 용훈이 살게 둬라. 월세나 가스비도 다 네가 내주고. 어? 여기 전세라서 다달이 들어가는 돈은 별로 안 나가요, 엄마. 내가 대학 내내 과외해서 본 돈으로 전세자금 마련해서 이제 막 월세 탈출한 건데 용훈이 학교는 어차피 여기랑 멀잖아요. 그럼 거기 전세를 빼고 용훈이 학교 근처로 전셋집을 좀 잡아주라고. 어? 넌 이제 취직도 했으니 그 회사서 먹고 자고 해도 되잖냐. 알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늘 제가 이러는 것들을 남동생에게 양보해야만 했었죠. 물론 제가 정말로 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거나 여유가 없었다면 부모님의 말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졸업 직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해 여유가 있기도 했고 부모님 말씀처럼 회사에서 제공되는 기숙사에서 지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에 저는 제가 번 돈을 고스란히 남동생을 위해 사용하는 걸 강요받고 있다는 자각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답니다. 저의 이러한 가정 환경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앞으로의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대기업 기숙사에 살며 일만 하던 제 인생에 한 남자가 찾아오는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당시 저는 입사 6년차 사원이었는데요. 매일같이 안 좋은 자세로 6년 동안 같은 일만 하다 보니 몸 여기저기가 점점 아파오게 되더라고요. 특히 목과 어깨가 아무리 스트레칭을 하고 마사지를 받아도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되었죠. 퇴근 이후 거의 매일같이 물리치료를 받으니 담당 의사와도 안면이 트이게 되었죠. 의사는 매일 저에게 잔소리를 해댔어요. 환자분 이렇게 매일같이 치료를 받으러 오실 게 아니라 좀 쉬셔야 한다니까요. 쉴 수가 없어서 매일 오는 거예요. 그래도 치료받은 이후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사채 쓰셨어요? 다달이 연차 나오지 않나? 가르쳐준 스트레칭도 틈틈이 계속 해주셔야 돼요. 나름 하고 있어요. 1시간마다 한 번씩 해줘야 한다니까요. 거참 말 안 들으시네. 그렇게 혼이 나면서 2달 조금 넘게 치료를 받았어요. 기숙사에 같이 사는 희진 언니 역시 의사 말 좀 들으라며 잔소리를 했죠. 하루만 연차 내면 되잖아. 그럼 주말 끼고 3일 쉬는 건데 그거라도 좀 쉬어라. 그래야 너 정년까지 일할 수 있어. 기계처럼 일만 하면서 몸 상하면 누가 알아나 준대니? 안 그래도 연차 내려고 했어. 동생 이번에 차 사는 것까지만 도와주고 쉬려고. 얼마 안 남았어. 미친 거 아니야? 야, 니네 동생도 양심이 있으면 누나 돈 좀 그만 좀 받아 처먹으라고 해라. 어르신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새파랗게 젊은 놈이 누나 등골 빼먹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네. 요즘 같은 시대에 말이야 싸가지 없이.
다음 달이면 쉴 거야. 다음 달이면. 희진이 언니는 제 가정사를 다 아는 유일하게 제가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언니였거든요. 저는 의사와 희진 언니의 등살에 정말로 그 다음 달에는 연차를 몇 번 내서 쉬었어요. 저에게 있던 연차를 거진 다 쓰면서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싶었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니 또다시 아파오더군요. 그래서 몇 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의사는 오랜만이네요 하고 아른 체를 하더니 진료 막바지에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오늘은 치료 끝나고 뭐해요? 치료 끝나고요? 다시 기숙사 가야죠.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저녁이나 하고 가시죠. 환자분만 봐드리면 어차피 문 닫으니까. 처음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그 의사를 보았다가 덤덤한 말투와는 다르게 목과 귀가 새빨개져 있는 의사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조금은 버벅거리고 어색한 침묵도 여러 번 지나갔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싫지는 않더군요. 알고 보니 나이가 같아서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기기도 했고요. 한 달 뒤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기숙사 희진이 언니 외에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겨서 너무 좋았죠. 연인 사이로 발전한 후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저는 회사에 살고 그 사람은 병원도 집도 모두 근처라 저희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나 데이트를 했죠. 그 누구보다도 서로에 대해 잘 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 그 사람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만난 지 8개월 만이었죠. 예슬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너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평생 너 아프지 않게 치료해주는 너만의 의사가 되어줄게. 좋아. 너랑 함께라면 나도 평생 행복할 것만 같아. 우리 결혼하자. 고마워. 우리 둘이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정한 결혼인 만큼 저희는 결혼식 시기도 속전속결로 잡았어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가 늦가을쯤이었기에 돌아오는 봄에 식을 올리기로 했죠. 결혼을 결심했을 땐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까지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제가 순진했던 거죠. 저의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한숨부터 쉬시더군요. 네 동생 아직 정규직도 못 달았다. 애가 자리를 제대로 잡을 때까진 누나된 도리로 도와줘야지. 너만 의사 남편 만나서 홀랑 시집가버리면 그만이냐? 용훈이는 제 돈으로 전셋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정규직 전환이야. 본인은 회사에서 나쁜 짓만 안 하면 어련히 알아서 시켜주죠. 저도 처음엔 인턴으로 시작했어요, 엄마. 너야 워낙 독한 애니까 버틴 거지. 용훈이는 너랑은 다르잖아. 그리고 식은 또 왜 이렇게 일찍 올리는 거야? 너 뭐 사고 쳤니? 엄마 아빠 없는 지방에서 지낸다고 막 살고 그러니? 보통 봄, 가을이면 다들 결혼하니까 그런 거죠. 그동안 제 결혼 자금은 제가 알아서 모아놨어요. 집에 손 벌리지 않을 테니까 엄마 아빠 노릇만 좀 해달라고요. 그동안 우리 몰래 돈을 빼돌렸다고? 그럼 이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야? 부모님은 생트집을 잡기까지 하면서 제 결혼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월급 받은 금액의 반 이상을 친정집으로 보내고 그 남은 돈을 아끼고 아껴서 모은 결혼자금인데도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며 길길이 화를 냈죠. 겨우 부모님의 화를 삭힐 수 있었던 건 동생의 만류 덕분이었어요. 그래도 동생이 이제는 누나도 누나 인생 살게 해주자며 먼저 나서주더군요. 그동안 별로 친하게 지냈던 사이는 아니지만 결정적일 때 이렇게 도움을 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네요. 사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동생 뒷바라지만 강요받아서 동생에 대한 감정이 좋지만은 않았는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전부 씻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마지 못한 승낙이라도 친정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더니 저희의 결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 남자의 어머니, 제 예비 시어머니였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예비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도끼 눈을 하고 저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저기 산업단지에서 일한다지?
대기업이면 뭐 집도 엄청 좋은 데 있고 그러니? 아니요. 저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어요. 시설이나 직원 복지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뭐, 기숙사? 너희 부모님은 딸내미가 회사 기숙사에 처박혀서 일해도 신경 안 쓰는 모양이구나. 현승이 통해서 대충 듣긴 했다만 이렇게까지 집에서 내놓은 자식일 줄이야. 엄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맏딸 노릇을 맡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남의 집안 살림미천 내가 거두게 된 상황이라고. 너희 부모님은 그래서 어디 사신다고? 부모님은 서울에 계세요. 동생도 거기서 직장 다니고 지내고요. 저 혼자만 내려와서 지내는 거예요. 시집자금으로 얼마나 해준다던? 엄마, 넌 조용히 하고 있어. 결혼은 다 현실이야, 현실. 서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살림을 합쳐도 합쳐야 할 것 아니야. 부모님은 따로 말씀하신 거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 이제는 두 분 다 경제활동을 안 하셔서요. 대신 제가 직접 제 결혼 자금을 모아왔어요. 지금까지 8천만 원 모아왔습니다. 뭐? 8천? 그거 가지고는 결혼식 끝나고 뭐 남지도 않겠네. 너희 부모님 뭐 어디 아프시니? 돈도 못 벌고 있으시게. 왜? 네가 맏딸 노릇 안 한다고 하니까 돈도 안 대주신다던? 예비 시어머니의 날선 질문들이 하필이면 제 상황을 너무 정확히 내다보시는 말들 뿐이라 저는 뭐라고 제대로 된 변명도 못하고 있었어요. 난처한 제 안색을 보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콧방귀를 끼시며 아유, 데려온다는 며느리가 뭐 하나 번듯한 것도 없고 하고 혀를 차셨죠.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예비 남편은 얼른 자리를 마무리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에게 전날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더군요. 어제는 우리 엄마가 많이 불편하게 했지? 미안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어제 잘 얘기했어. 고마워. 어제는 나도 많이 당황스럽긴 했어. 어머님이 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길래. 우리 결혼은 그대로 하는 거 맞아? 그럼 당연하지. 우리 엄마는 너무 신경 쓰지 마. 결국 같이 살게 되는 건 나잖아. 내가 정말 잘해줄게. 알았어. 너만 믿을게 그럼. 전날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괜히 결혼했다가 고된 시집살이를 살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던 저는 예비 남편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항상 자기 일이나 언행에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라 자기 말에는 책임을 질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의 말만 철석같이 믿은 채로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이남 중 차남이었기에 예비 식구들로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아주머니가 그의 아내인 예비 형님이 참석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4명 다 모였고요. 상견례이니만큼 좋은 곳에서 만남을 가지기 위해 서울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예약했죠. 조용히 대화를 나눌수록 룸으로 된 공간을 예약했어요. 장소도 음식도 모두 완벽하긴 했지만 가족 간의 대화는 어색하기만 하더군요. 서로 기본적인 대화만 딱딱하게 나눌 뿐 저와 예비 남편이 노력해도 좀처럼 분위기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가 불편한 주제로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네께선 결혼자금을 한 푼도 안 보태신다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저희 가족들은 물론 예비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남들이 놀라든 말든 예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데이트 비용도 반반으로 낸다는데 어떻게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무임승차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돈께서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무임승차라뇨. 저희는 예슬이가 이미 자기 결혼할 자금을 다 모아놓았다고 해서 그걸 존중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슬이가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들어갈 때까지 키운 건 저희예요. 이런 며느리 얻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맞아요. 우리 예슬이가 모아둔 결혼자금이 자그마치 8천이에요. 이 정도면 여자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봐야죠. 저희 아빠랑 엄마가 불쾌한 티를 내며 곧바로 대꾸를 하시더군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대답했죠. 그렇지만 저희 아들은 의사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결혼이랑은 당연히 혼수가 달라도 한참 달라야죠.
안 그래요? 제 말은 사돈 내에는 옷 좋은 거 빼입으시면서 왜 시집가는 딸내미한테는 손을 아끼시냔 말이에요. 손 안 아껴요. 저희 집에서도 누나 결혼자금으로 손 보태요. 저희 누나 결혼자금으로 8천 아니고 1억 5천 있어요. 뭐? 용훈이 너 뭐라는 거야? 갑작스러운 제 동생의 말에 저희 아빠 엄마 그리고 저까지 놀라서 동생을 쳐다봤어요. 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스테이크를 썰며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이번에 회사 기숙사 들어가. 정직원 계약하고 기숙사 신청도 했어. 그동안 살던 방 빼고 누나가 대줬던 전세자금 7천만 원 다시 돌려줄 거야. 이제 나도 누나랑 똑같이 대기업 직원이니까 나한테 필요한 돈은 내가 알아서 모으면 돼. 동생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예비 시어머니도 입을 삐죽거리며 눈알만 굴릴 뿐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눈치만 보고 있던 예비 남편이 이때다 싶었는지 하하 웃으며 끼어들었죠. 우리 처남이 이렇게 속이 깊네요. 그럼 뭐 결혼자금은 차고도 넘치는데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죠? 예비 남편은 과장되게 넉살 좋은 말투를 쓰면서 대화 주제를 다른 걸로 넘겼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예비 남편의 모습이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한테만 혼순이 뭐니 떠들어대고 정작 예비 시댁에서는 뭘 얼마나 지원해줄지 한마디도 안 한 거였으니까요. 그게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전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자꾸 대놓고 못되게 구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휘둘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걸 문제 삼으면 일이 너무 커질까봐 나중에 예비 남편과 따로 단둘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만 했죠. 제가 조용히 화를 삭히는 동안 예비 남편은 계속 하하거리면서 이번에도 자리를 그냥 일찍 정리해버렸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형식적인 인사만 한 채 쌩 하고 나가버렸죠. 예비 아주버님 부부도 그 뒤를 따라 나섰어요. 나가기 전 형님 되실 분이 예비 남편에게 저쪽 부모님께 사과드리고 오세요 라고 속삭이는 걸 들었네요. 그 말을 들은 예비 남편이 혼자만 룸 안에 남아서 저희 가족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죠. 장인장모님,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금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별 대꾸도 하지 않으셨고 예비 남편은 눈치를 보다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엄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툭 던지시더군요. 너 시골리기 전에 남편이든 네 시모든 확실하게 잡고 가라. 안 그럼 결혼하고 휘둘려. 확실하게 잡히기 전엔 도장 찍지 마라. 저거 신혼집 어떻게 해오나 내가 그걸 안 물어봤네. 신혼집 50평 이하로는 받지도 마. 의사는 개뿔. 저 희어멀건 놈을 가져다가 50평 이하라고? 그 지역 아파트라고 해봤자 별값도 안 나가는데 그 와중에 평수 아끼려 들면 의사고 뭐고 가차없이 내치라 이 말이야. 엄마, 아빠, 누나 등골 좀 그만 빼먹어. 조용히 듣고 있던 동생이 한 소리 하자 엄마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생 등을 찰싹 때렸어요. 네가 빨리 차라리 잡았으면 됐지. 네 누나는 대학도 한 학기 조기 졸업하고 대기업도 한 번에 들어갔다고. 뭐 이제 정직원 됐다니까 예슬이한테 우리도 뭐 너 아니면 손 벌릴 것도 없다.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아빠랑 같이 주차장으로 내려가셨어요. 저와 동생만 뒤에 떨어져 어색하게 둘이 남게 되었죠. 침묵 끝에 제가 먼저 고맙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가 내 편 들어줄 줄은 몰랐네. 그 돈 영영 못 받는 건 줄 알았는데 뭐. 고마워. 누나 돈 돌려주는 것뿐이야. 철 들었네. 누나가 능력이 너무 좋은 거지. 내가 철이 늦게 든 게 아니거든. 철은 원래부터 들어있었다고. 그리고 나도 다른 빵빵한 집안 아들이었으면 이 나이에 빵빵한 대기업 들어갔다고. 업해 다녔어. 동생이 툴툴거리는 말에 저는 하하 웃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저희 가족들을 배웅하고 혼자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희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맨날 저한테 돈 달라는 얘기만 하지 그런 자리에서 제 편이 되어줄 줄은 몰랐는데 정말 의외였어요.
당신 딸 당신이 구박하더라도 남이 구박하는 꼴은 못 보는 그런 심정인 건가 싶었죠. 기숙사로 돌아와 희진이 언니와 얘기했는데 언니도 놀랍다는 반응이었고요. 하지만 놀라움도 잠시 언니는 예비 시어머니 욕을 엄청나게 퍼부었댔답니다. 그거 아주 요상한 할망구네? 너희 부모님 말씀 그대로 들어. 50평 밑으로는 쳐다보지도 마. 지 아들이 의사라고 뭐 대수인 줄 알아. 누가 보면 어디 대학병원 교수라도 되는 줄 알겠어. 기껏 해봐야 구멍가게 수준의 정형외과 의사면서 네가 그 인간보다 100배 나아. 너 계산 똑띠 잘해라. 나도 화가 나긴 했어. 어른들 보내고 나서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그럴 만하지? 충분히 내가 화낼 만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네 남편 된 사람도 그런 거 아니야. 지 엄마 관리 잘했어야지. 얼른 한 소리 하고 와. 다음부턴 또 어물쩡거리고 우유부단하게 굴면 가차없이 내친다고 해. 알았어. 잠시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쓴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희진이 언니의 응원에 힘입어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화가 나더군요. 오늘 어머님 너무하셨던 거 알아?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런 질문을 대놓고 할 수가 있어.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말 잘해볼게. 다음엔 결혼 얘기할 때 의사 집안이라는 말 좀 그만하라고 말씀 좀 드려줘. 서로 귀한 집 아들 딸인 건 매한가지인데 너무 당신 아들 의사라는 것만 내세우려고 하시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장인 장모님 앞에서 혼술하느니 그런 돈 얘기한 건 미안해. 근데 그렇다고 엄마가 내 이야기하는 것까지 뭐라 그래. 그게 네 얘기하는 거야? 네가 의사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한테 잘 보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 그걸 좀 자제하시라고. 너희 부모님께는 그런 말을 미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손벌리면 어떡해. 난 그 얘기는 상견례 때 확실히 말하는 게 나았다고 봐. 나야 우리 집 귀한 아들로 자란 거 맞는데 넌 너희 집 귀한 딸로 자란 거 아니잖아. 그냥 ATM기 취급받고 있던 거 아니었어? 남편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얘기를 다 털어놨더니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를 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예비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자꾸 나한테만 우리 엄마 단속하라고 화내는 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좀 어이없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너도 너희 부모님 단속 잘해야 하는 거 알긴 하는 거지? 결혼하고 나면 친정으로 매달 돈 보내는 짓 그만둬. 그거야말로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까 용훈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살겠대잖아. 그동안 뒷바라지했던 돈도 돌려주고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나한테 손 벌릴 일 없다고 이미 얘기한 상태야. 그러는 너는 너희 엄마한테 더 이상 나나 우리 가족한테 막말 안 하겠다는 말이라도 받아냈니? 내가 얘기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그런 걸 한 번에 바꿔. 언어 습관은 차차 줄여나가는 거지. 너한테 손 안 벌리겠다고 했으면 됐어. 일단은 시간이 늦었으니 나중에 얘기해. 그렇게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었어요. 제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건드리면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만 하는 예비 남편한테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날 밤에 했던 통화 내용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니 회사에서도 전처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실수를 하다가 영국 과장님께 한 소리 듣기까지 했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우울한 날들은 딱 3일 동안만 유지되었어요. 상견례가 있던 그날이요. 단 3일 만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저와 단둘이 만나서 얘기할 게 있으니 저녁에 만나자고 말이죠. 저는 대체 왜 단둘이 만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실제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 엄청나게 긴장을 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한없이 무서웠죠. 저는 긴장된 마음을 들키지 않고 이번에는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비 시어머니를 맞이했답니다. 오셨어요, 어머님? 그래, 일단 커피부터 내오거라.
난 시원하고 안단 걸로. 절 쳐다도 보지 않고 자리에 앉으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 커피를 시키는 모습에 대화가 참 쉽지 않겠다는 직감이 들더군요. 일단 카페에 왔으면 커피를 시켜야 하니 그때까지는 저도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했어요. 퇴근 이후 시간이라 카페 안은 예상외로 굉장히 붐볐고 주문한 커피도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요. 자리로 돌아오니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래, 너희 부모님은 잘 타일렀니? 저번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은 내가 그냥 지나가주기로 했단다. 내가 너희 부모님을 잘 타이르기만 했다면 말이야. 원래 딸 시집 보내는 부모들은 큰 소리 안 내는 법인데? 그날은 너희 가족 모두가 달려들었잖니? 뭐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잘못 말씀하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저희 부모님 타일러야 할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요. 자, 오지간 너 시집 보내고 나면 손 안 벌리겠다는 얘기는 잘 했냐는 거야. 결혼자금으로 뭐 7천만 원 대준 거면 그날 큰 소리 낸 건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출가 외인 신분이 된 네가 아직도 본인들 살림 미천인 줄 착각하면 곤란해. 그럴 일은 없어요.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일단은 두고 보면 알겠지. 지금이야 네 말 믿는 수밖에 더 있겠니? 아, 그 문제는 그쯤 하면 됐고 일단 이거나 받아라. 이게 뭐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가방 속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상등분으로 예쁘게 접혀있는 종이를 펼치자 조잡하게 만들어진 자료가 하나 나왔죠. 그 안에는 그 지역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정보와 벤츠 모델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주 놀랄 노자였죠. 너 일한다 어쩐다 해서 바쁜 거 아니? 내가 친히 이렇게 만들어 왔다. 그게 너희 신혼집이랑 차가 될 거야. 아파트 이름만 알려줬다고 제일 후진 평수로 들어가는 그런 얍삽한 짓은 안 하겠지? 못해도 40평형 이상인 곳으로 구해라. 차도 모델명만 비스무리한 거 깡통으로 뽑지 말고 풀옵션으로. 너 머리 좋다는 애니까 이해는 했을 거라 생각한다. 결혼식은 아직 좀 남았지만 이런 건 미리미리 구비해놔야 하는 거야. 3월 전까지 전부 계약 만료 해오너라. 일단 장훈 씨랑 얘기해 볼게요. 장훈이랑 얘기는 왜 해? 네가 해오라고. 네가. 너 설마 장훈이에게 손 빌려서 결혼할 속셈이니? 그럼 지금 이걸 저더러 해오라는 거예요? 집이랑 차를 전부? 그럼 당연하지. 이 정도는 해와야 널 의사 며느리로 받아줄 것 아니냐. 그럼 의사 남편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꽁으로 주워 먹으려고 했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호통을 치며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 덕에 살면서 처음으로 뒷골이 뻣뻣하게 땡겨오는 느낌을 받았네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전투 의지가 온몸을 감싸오더라고요. 그럼 시댁에선 대체 뭘 할 건데요? 우리가 하기는 뭐래? 대기업 며느리 데려가시면서 뭘 하실 거냐고요. 어머님이야말로 내놓으라 하는 며느리 데려가시면서 그냥 꽁으로 받아먹기만 하시라고요? 야, 옛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가방 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제 앞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얇디 얇은 봉투길래 또 무슨 문서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봉투 안을 들여다본 저는 저도 모르게 허 하고 웃음이 나왔죠. 그 안엔 고작 5만 원권 4장,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운 좋은 줄 알아. 이렇게까지 해주는 시댁이 세상 천지 어딨어? 대기업 말만 번지르르 하지. 의사인 우리 아들보다 돈도 못 버는 주제. 시댁한테 돈도 받고 말이야. 남들은 서울서 이런 아파트 혼수로 장만해온다고. 여기야 그 반토막 가격이니 넌 얼마나 싸게 먹히는 거니? 돈까지 받아먹으면서? 장훈 씨가 그래요? 제가 본인보다 돈을 못 번다고? 참나. 그럼 네가 의사인 장훈이보다 많이 번다는 소리야? 저는 그 순간 다 알겠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인성을 말아먹어서 이딴 진상짓을 하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상 눈앞에 아줌마가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아나무인인 건 예비 남편이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예비 시댁 지구석 자체가 틀려 처먹은 집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때마침 커피를 시키며 받아왔던 진동벨이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핸드폰으로 제 은행 어플로 들어가 월급 통장 내역을 화면에 띄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죠. 어쩌죠? 어머님이 어떻게든 무시하고 내려치게 하려는 제가 의사인 장훈 씨보다 돈을 더 벌어서요? 뭐라고? 저는 화들짝 놀라 제 핸드폰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를 내버려두고 시끄럽게 울리는 진동벨을 반납하고 커피를 가져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었죠. 그리고 제가 커피 2잔을 들고 오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사기치지 말라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너 어디서 이게 사기를 치려고? 어디 뭐 대기업에서 얼마나 잘 나가길래 내가 다달이 이 돈을 번다는 거야? 네가 사장이야? 그리고 저는 대답 대신 양손에 있던 커피를 모조리 예비 시어머니 머리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냉수마찰하고 정신 차리라고. 당신 아들 그거 무슨 동네 구멍가게만한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거 가지고 데뷔마마라도 되는 양 굴지 말고. 그래, 당신 말처럼 남의 집 살림 미천 데려가면서 뭔 놈의 태도가 이렇게 막장이야. 당신 아들이 그 병원 원장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대체 뭘 믿고 나한테 이딴 식으로 굴어? 너 미쳤니? 의사인 내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다들 지 생각만 하고 이기적이고 막장으로 구는데 내가 왜 그딴 집에 시집 가야 해? 내가 뭐가 못나서. 시집 절대 안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도 솔직히 제 입에서 그런 말들이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지만 맨날 기숙사에서 희진이 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살아서인가 저도 아주 따박따박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페널레로 테이블 위에 있던 흰 봉투에서 지폐 4장을 전부 꺼내 물에 빠진, 아니 커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놨어요. 세탁비나 먹고 떨어지고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알겠어요?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우리 테이블을 쳐다보고 있었고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나오자마자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카페 밖으로 나 혼자리 나오기 전까지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씩씩거리고 앉아있었죠. 그 모습을 보아하니 아주 통쾌하기 그지없었어요. 저는 그 분위기 그대로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예비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은 문을 닫기 직전이라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마지막 손님들 몇 분만 있을 뿐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니 제 얼굴을 아는 간호사 한 분이 예비 남편을 불러왔어요.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찾아오고. 방금 너희 엄마 만나고 오는 길이야. 나한테 무슨 아파트랑 차를 해오라고 하더라? 근데 예비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의아하다는 듯이 그래서 왜 왔냐는 표정으로 되물어보더군요. 저는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파혼하겠다는 마음을 굳혔어요. 근데? 니네 엄마가 나한테 의사인 너랑 결혼하려면 아파트 40평에 벤츠 끌고 오라고 했다는데. 근데? 그게 할 말이냐? 왜 또 우리 엄마 가지고만 난리야.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고? 너랑 결혼 안 한다고 했다. 상견례 때도 그놈의 의사아들 거리면서 우리 집에 혼수를 내놓으라 말아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너는 그런 와중에 나한테 거짓말을 계속해왔더라고? 뭐? 너희 엄마를 타일러? 웃기지 마. 너희 엄마가 내가 너보다 돈 많이 버는 사실도 모르고 계시더라고. 넌 너한테 유리한 소리만 너희 엄마한테 하지? 야, 결혼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왜 남의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 너 그렇게 구라쳐서 돈 많이 버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니?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대로 시키면서? 돈만 많이 벌면 뭐해? 그래봤자 네가 집이 있어 차가 있어. 난 의사라는 타이틀이라도 있지. 그럼 너는 여자애가 시집 오면서 조금도 시집살이를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엄마가 아쉬운 소리 조금 했다고 이렇게 결혼을 엎어? 저는 예비 남편이 말을 끝내자마자 있는 힘껏 그 인간의 정광이를 발로 차버렸어요. 예비 남편은 악소리를 내며 정광이를 부여잡고
놀랍게도 예비 남편이 널브러지자 그때까지 저희 대화를 물리치료실 문 앞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 환자분들이 은근슬쩍 예비 남편을 다 밟고 지나가시는 거였어요. 사람 넘어진 거 안 보여요. 아휴, 나이가 드니 눈이 침침해서 쓰레기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영. 어머, 쓰레기? 아니 의사 양반을 모르고 밟았네. 웃음이 터질 뻔한 걸 참고 저는 마지막으로 예비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어쨌든 너 같은 인간이랑은 1초도 더 같이 못 있겠으니까 파혼하고 오늘 이후로는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사람 살살 속여가면서 지 편한 대로만 부리려는 못돼 처먹은 인간아.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그 얼굴 들이밀면 다음엔 정광이가 아니라 얼굴을 걷어찰 줄 알아.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은 후 저는 그 망할 놈을 뒤로하고 기숙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제 결혼이 엎어진 건데도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기숙사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희진이 언니는 아주 손뼉을 치며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저는 한 사람에게만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다음 날이 되니 온 연구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더군요. 심지어 며칠이 지나고 나니 동네 사람들도 전부 제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의 병원에는 나이든 환자들이 전부 예비 남편의 이름 석자를 대며 그 의사에게는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며느리한테 혼술합시고 집이며 차며 전부 해오라던 악덕 시어머니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온 동네가 다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솔직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나쁜 짓을 한 만큼 벌을 톡톡히 받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혼이 엎어진 후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에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뭘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네네만 하진 않았죠. 저의 달라진 모습에 그간 은근히 저를 무시했던 동료들도 절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또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결혼이 파토났다는 말에 부모님이 그럼 동생의 전세금 7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넌지시 물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단칼에 제가 다 가져올 거라고 대답했고요. 전과는 다르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도 이제는 저를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고 있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저 스스로를 챙기지 못하고 산 것 같아 앞으로는 제 자신을 더더욱 잘 챙기고 위하며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언젠가 이런 저를 존중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런 남자와는 결혼을 올릴 생각이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미움받을 용기를 낸 저 응원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